전반기는 매우 센세이셔널 했습니다. 전반기만이 아니고 19라운드까지 활약상은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었거든요. 물론 그가 첫 4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했었지만 어쨌건 그 19라운드까지 이 선수가 2골 4도움을 올리면서 그래서 막 전반기 분데스리가 최고의 영플레이어 막 이런 걸로도 막 여러 매체에서 선정됐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은 어쨌건 그 다음에 후반기 들어가지고 수비적인 약점이 너무 이제 드러나면서 상대팀들이 대놓고 하키미의 그 수비적인 약점을 공략했었거든요. 대놓고 공략하는데 또 대놓고 당했어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그래서 이제 후반기에는 점점 출전 시간도 줄어들고 아예 벤치를 시키게 되고 심지어 그 마지막 6경기인가는 부상으로 못 나왔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21경기 출전에 그쳤죠. 그래도 뭐 2골 4도움 상당히 좋은 스탯을 올렸었고 또 이제 특히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3도움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또 어쨌건 라리가 그 레알 마드리드 시절에도 출전 시간이 9경기인데 이 골은 상당히 뭐 출전 경기 수 대비 괜찮은 그것도 측면 수비수니까 스탯을 올렸다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이번 시즌에도 7경기에 출전해가지고 2골 1도움 벌써 2골 2도움을 올렸고요. 그래서 몇 시즌 그 최다골 기록과 이미 동률을 이루었고요.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 슬라비아 프라하전에서 2골 넣은 것들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현재 스탯은 이렇고요. 그러면 이제 하키미에 대한 스타일적인 부분들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록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나 이제 하키미의 강점하면은 바로 공격에 있죠. 네. 예. 공격 관련된 지표들이 다 높아요. 여기가 드리블 같은 경우도 막 레알 마드리드 시절에도 경기당 2.4회 그리고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도 1.8회 이번 시즌은 무려 경기당 3회 이렇게 막 올리고 있을 정도로 그 챔피언스리그에서 3회 분데스리가에서 2.9회 이 정도고 또 이제 키패스도 측면 수비수는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심지어 레알 마드리드에서 그 챔피언스리그 2경기 뛰면서 2.5회 키패스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예. 이 정도 전체적으로 다 높은 수치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격과 관련된 지표들에서. 특히 그 드리블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드리블이 아까 물론 이 선수가 막 드리블 스킬이 굉장히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스피드로 파고드는 선수거든요. 아까 뭐 로이스나 아니면은 이제 상대방 수비수가 뭐 오토바이 탄 느낌이다 할 정도로 스피드적인 부분에서 그걸로 이제 상대들을 제치고 들어가는데 능한 선수인데 어쨌건 그 경기당 드리블 횟수 2.9회 이게 그 분데스리가에서 네로라는 측면 그 드리블러들인 킹슬리 코만과 레온 베일리에 이어서 공동 3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 전체 드리블 돌파 횟수는 20회로 공동 1위입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미친 드리블 능력을 자랑하고 있고 심지어 실패도 5회밖에 안 돼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드리블 물론 이게 스피드를 살린 거건 뭐건 간에 그러니까 이 선수는 특히나 그게 있잖아요. 측면 수비수다 보니까 가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그 상대방과 맞대결을 펼치다 보니까 본인의 이제 강점이 극대화되는 부분들은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건 공격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측면 수비수의 범주를 넘어가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선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아무리 측면 스피스들이 오버래핑을 하더라도 측면으로 오버래핑을 하거든요. 측면으로 오버래핑을 해가지고 거기서 크로스를 올린다거나 많이 올라가면 거기까지 올라가요.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지점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뭐 얼리 크로스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중거리 슈팅을 때리거든요. 하지만 얘는 미치게도 막 페널티 박스 안 막 이런 데까지 막 침투해요. 그리고 얘는 저는 이 친구가 왼쪽 측면에 섰을 때는 이 선수가 오른발잡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중앙으로 파고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왼쪽 측면 스피스가 아닌 오른쪽 측면에 설 때도 중앙으로 되게 많이 파고들어요. 중앙으로 많이 파고들고 박스 안까지 막 침투해가고 이러는데 이걸 잘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그 6야드 안에서의 슈팅, 그 6m 안, 그 골키퍼 보호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서의 슈팅이 2회로 공동 8입니다. 거기까지 와서 때리는 거예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슈팅도 3회가 있어요.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의 슈팅은 1회밖에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지표에 풀백이 얘 하나예요, 지금. 예, 그 다 공격수거든요. 다 공격수예요. 박스 안에서 이렇게 슈팅 때리는 선수들은 공격수인 거거든요. 그냥 미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얘 솔직히 말하면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왜냐면 거기까지 올라가면은 돌아가야 될 때 너무 수비 리턴이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뒷공간을 내주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뺏기면은.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뭐 이건 패스 관련 지표들인 건데 아까 뭐 그 윤효상 씨가 설명을 했다시피 되게 그 빌드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많이 관여를 하거든요. 이런 건 이제 그 경기당 패스 횟수를 보더라도 이건 측면 수비수의 횟수를 넘어서는 횟수거든요. 원래 측면 수비수는 패스 횟수 한 30, 40회 정도 뭐 이 정도 가져가는데 얘는 막 60회가 넘어가니까요. 그 정도 그러니까 측면 수비수 볼터치도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패스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그리고 패스 성공률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반면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는 크로스를 그렇게 많이 하는 유형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크로스 숫자는 솔직히 말하면 떨어지는 편에 속합니다. 경기당 뭐 0.5에 0.3에 0.4에 0.5에 0.4에 이 정도.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변태적인 측면 수비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흥미롭게 가져가는 유형이긴 합니다. 방금 크로스 관련한 지표를 봤는데 예. 하필 이 선수의 또 가장 결정적인 단점이기도 해요. 크로스가 좀 많이 정교함이 떨어진다는 부분. 예. 풀백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고 레알 마드리드 시절에 특히 그게 많이 두드러졌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호날두가 있을 때라서 측면으로 이제 볼이 가면 대부분 이제 마무리가 크로스에 이은 마무리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키미가 선발로 나오면 크로스를 했을 때 좀 팬들이 좀 많이 답답함을 느꼈다. 거기다 비교 대상이 카르바가 마르셀로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런지 아까 보니까 도르트문트에서는 크로스의 시도 자체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자기의 단점을 그렇게 레알 마드리드 시절에 겪고 나서 뭔가 좀 도르트문트에서 좀 우회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좀 그런 노력이 플레이에서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너무 그 중앙으로 많이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측면 커버가 너무 늦어지는 문제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후반기 때 공략을 당했던 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랑 같이 설 때 브룬 라르센을 한동안 되게 많이 썼던 이유도 브룬 라르센이 그 커버가 그 수비를 되게 성실하게 하는 선수여가지고 그래서 그 하킴이 커버하는 그런 역할들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게레이로가 아예 측면 미드필더로 많이 이제 전진 배치되면서 둘이 이제 측면에 배치가 되는 경우 그 게레이로는 원래 측면 수비수 걔도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키미가 올라가면 게레이로가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됐었고 솔직히 그래서 처음에 그 슬라비아 프라하전 그 명단이 나왔을 때 선발 명단이 나왔을 때 모든 언론들이 다 게레이로를 왼쪽 측면의 윙 그리고 하키미를 왼쪽 측면 수비수로 표기를 했었어요. 포메이션 예상 포메이션을 다 그렇게 그렸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예 하키미를 윙으로 올리고 게레이를 풀백으로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예, 어쨌건 왜냐면 게레이로는 과거에 상당히 그 측면 미드필더 역할도 많이 섰던 선수인 반면에 하키미는 공격력이 좋더라도 측면 윙으로 쓴 적은 없었던 선수다 보니까 예, 그렇게 표기들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나왔던 거였죠. 그리고 그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중에도 자기 장점과 단점을 좀 많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예. 선수라고 싶고 그 주말 경기를 봤는데요. 예. 그 경기도 골을 넣긴 했지만 수비적으로 좀 많이 좀 집중력이 흔들리고 원래 그러니까 프라이부르크 전에 그 하키미가 이 경기도 측면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어요. 네, 맞아요. 예, 윙으로 선발 출전했는데 피슈책이 이른 시간에 부상을 당했었죠. 그래서 이제 브란트가 들어오면서 하키미가 오른쪽 측면 수비수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거기서도 그 골 넣은 장면에서 또 거기도 페널티 박스 안까지 가가지고 예, 거기서 슈팅 때려가지고 예, 골 넣었었죠. 운이 좋긴 했지만 예. 예, 어쨌건 안 그래도 하키미가 슬라비아 프라하전을 앞두고 이제 바스켓 CEO가 도르트문트 CEO가 인터뷰를 한 것 때문에 굉장히 관심에 집중을 많이 받았었어요. 경기 전부터. 왜냐면 바스켓 CEO가 그 하키미에 대해서 난 아직 그 하키미가 레알 마드리드 복귀할 것이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난 그가 도르트문트를 집처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하키미를 지키는 데 있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래서 화제가 됐었는데 거기다 이제 멀티골 넣고 또 이제 프라이부르크전에서도 골 넣고 이러면서 이제 도르트문트가 본격적으로 이 선수를 영입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키미 같은 경우는 그 슬라비아 프라하전이 끝나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 독일에 온 이래로 한 명의 선수 성장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서 난 꾸준함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현재 그 성적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후에 지단과 그 현 레알 마드리드 감독인 지단과 대화할 시간이 올 것이다. 난 꾸준하게 성장하길 바라고 있는 만큼 이번 시즌이 끝나고 마드리드로 복귀하지 못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또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마드리드 복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양 구단이 시즌 후에 대화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건 그 결론은 지단이 내릴 것이라는 것들이 얘기의 주된 골자인데요. 레알 마드리드 쪽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하키미를 거기가 복귀시킬 생각이 더 강할지 아니면은 좀 이적을 시키는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혹시 뭐 관련된 보도 같은 것도 없나요? 이제 스페인 쪽에서도 최근에 하키미의 경기력을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많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들도 이제 임대 선수들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하키미가 도르트문트에서 최근에 이제 골도 많이 넣고 공격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선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뭐 주목할 만한 선수로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오드리오 솔라가 솔직히 약간 좀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까놓고 말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하키미를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많이들 그렇게 뭐 하키미가 돌아와야 된다 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하키미는 도르트문트 뭐 이적이 됐든 뭐 다른 팀으로 가든 개인적으로는 저는 좋아하는 선수라서 팬심을 담아서는 뭐 레알 마드리드 다시 보고 싶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팀에서 다시 내년부터는 다른 팀에서 보게 되지 않을까.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 선수가 다시 자리를 잡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만 팔까요? 레알 마드리드가 대충. 글쎄요, 뭐 이적료까지는 제가 뭐 그렇게 그래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최소한 요즘 경기력 수준이면 하고 이 선수 나이까지 어린 나이까지 생각을 하면 최소 적어도 시작 금액이 한 3천만 유로부터 시작을 하지 않을까. 뭐 현재 만 20세니까요. 네. 이게 거기가 약간 딜레마예요. 도르트문트 팬들은 하키미 영입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게 보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좀 얘기들 보면 그렇다고. 얘가 재능 있는 것도 알고 잘하는 것도 아는데 얘가 공격적인 장점들이 있는 건 아는데 수비적인 약점이 너무 드러나다 보니까 그냥 유용한 백업 그리고 공격 강화용 카드 그리고 그가 측면 미드필더까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멀티 포메이션 이런 걸로는 좋게 생각하는데 얘를 확실하게 도르트문트에 그가 지금 안 그래도 도르트문트는 피슈체카 슈멜처가 거의 은퇴수를 밟아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얘한테 그러면 확실하게 주전 풀백을 맡길 만한 선수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백업 선수에게 3천만 유로, 그러니까 얘가 지금 주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금액이 3천만 유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한 2,500만 유로, 뭐 이 정도면은 영입해가지고 유용한 백업 자원을 쓰면서 그러면서 뭐 장기적으로 수비가 늘어나면은 이제 주전 측면 수비수까지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 당장의 그 주전 자리를 주기에는 수비적인 약점이 너무 두드러지니까 그래서 도트문트 팬덤도 사실상 돌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에 더 가깝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싸게 팔겠어? 이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키미의 거취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그래도 뭐 이만한 선수를 구하기가 쉽진 않다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하키미의 재능도 알겠고 하키미처럼 수비 못하는 측면 수비에서 솔직히 그렇게 좋아하는 취향은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은 그래도 뭐 이만한 재능의 선수는 그렇다고 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저도 뛸만한 선수일 거라고는 보진 않아요. 까놓고 말해서. 그래서 그냥 도르트문트가 한 3천만 유로 정도에 영입하는 게 가장 낫지 않나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멀티 자원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원래 수비는 나이가 들면은 발전하는 경향성을 가지잖아요. 측면 수비수 같은 경우는. 그때쯤 돼서 이제 붙박이로 좀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 3천만 유로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다 그 복합된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어리고 지금 이미 빅리그에서 어느 정도 뭐 단점이 있지만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 풀백 자원 자체가 희귀한 측면이 있고 맞아요. 그게 커요.
측면 수비수가 요새 너무 희귀해요. 그거 있고 또 거기다가 좌우를 다 소화하고 예.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3천만 최소 시작 금액이 3천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좌우 측면을 동시에 소화하는 선수는 많은 게 아니니까요, 진짜. 예, 어쨌건 윤유상 씨와 함께 하키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윤유상 씨가 약간 레알 마드리드 시절에 대한 얘기들을 좀 중점적으로 했고요. 제가 도르트문트에서의 하키미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예,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안녕.